지난 1일 천안에서 9살 아이를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붓 어머니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8살 소녀가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학대 사건, 계부와 친모가 조금 전에 구속됐는데요. 경남 남해에서 13살 여중생이 계모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 가지 뉴스의 공통점,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부패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미 오래전에 그곳을 떠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군위 3세 영아 사망 사건. 이 사건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은 친모찾기, 아이 바꿔치기에 더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누가 엄마고 왜 아이가 바뀌었는지에 관한 언론의 경쟁식 보도는 이 사건의 본질을 잊게 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친모가 누구든, 또 아이가 어떻게 바뀌었든 아이는 상습적인 방치로 인해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학습하여 무력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애를 바꿨다는 것에 사람들이 되게 끔찍해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사내를 그렇게 두고 왔다는 게 더 끔찍했거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아동학대예요.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누가 아이를 낳았는지가 아니라 방임으로 인해 아이가 잔혹하게 사망한 아동학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방임 또한 학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아동학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19년 총 3만 45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7년 37건, 2018년 28건, 2019년 4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이 다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17년 2160건, 2018년 2543건, 2019년에는 343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재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학대 신고 이후의 조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들은 어떻게 보호 조치되었기에 재학대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서로 떨어뜨려 놓는 분리 조치가 시행되었던 건수는 2019년 기준 단 3,669건인 것에 비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무려 25,206건이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이들 중 대략 3분의 2 이상이 학대를 받았던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는 원가정 보호 원칙 때문인데요.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에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보면 이 아동들은 자신의 부모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어요. 원가정 보호 원칙은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학대 가정에서는 예외를 둬야 된다. 사회가 이 가정으로부터 이 아동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돌려보내야지 무작정 아이를 원가정 보호 원칙이 중요하다 해서 아이를 돌려보내는 것은 이 아이를 사회에서 또는 나라에서 방임하고 있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은 세 차례의 신고에도 즉각적인 조치 없이 단순 사건 종결로 마무리지어 결국 정인 양이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정인이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즉각분리 제도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현재는 인프라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즉각적으로 분리를 했으나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아이들을 치료를 해서 그리고 꼭 이 아이들이 치유가 된 이후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변하는 과정에서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상담도 들어가야 되고 또 끊임없이 어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게 행동이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무작정 아이를 떨어뜨려 놨다가 다시 돌려보냅니다. 결국 이 아이의 재학대를 막겠다고 즉각분리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신고자는 대부분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아동입니다. 그러나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상에 의심이 되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행위자가 누군지, 또 학대를 받는 아이가 누군지에 대한 신상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고요.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왔는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아니면 단순히, 아니면 중대하게 학대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아이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사회적 공간이며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가정은 어떤 공간일까요? 피해 아동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피하지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길을 비추는 가로등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가정 안에서도 가로등의 불빛을 비추어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로등이 고장나 깜빡거리는 순간이죠. 가로등 불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우리는 이제라도 깜빡거리는 가로등을 고쳐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은 깜빡거리는 가로등의 불을 다시 밝힐 수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이 어두운 방 안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밝은 빛을 비춰주는 가로등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